그 개헌 입장 아까 밝히신 것 중에 개헌 이후에 하야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3년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3년 안에 개헌도 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제도를 좀 충분히 확충을 한 다음에 제가 관두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둔다는 그 절차가 우리의 뭐 헌법에 의한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하야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관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뭐 했듯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예. 저 SBS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어제 저 광주 민주노지 가셨다가 입장을 못 하시고 밖에 계셨는데 혹시 추가로 방문 계획이나 저는 뭐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우리 국민 모두가 참 여러 가지로 뭐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광주 5.18 그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그런 거를 상징하는 또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 묘지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들로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정말 분명하게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위 rule by law 그냥 법에 있는 거를 따라서 하니까 나는 합법적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말 합헌인지 위헌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rule of law를 해야 된다 이거죠. 법치주의를. rule by law는 그건 그냥 법만 문자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게 맞지 않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가 되면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소수를 배려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치하고 상생하고 그게 이제 저희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도 됩니다만 그런 진정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위 진짜 자유민주주의와 진짜 룰 오브 로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가장 우리에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심장에 이 칼이 박히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연상시켜주는 것이 우리 5.18 국립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갈 거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그때마다 그분들이 저를 거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확대하시는 기준인데요. 방금 회원님들도 방금 빅텐트 이야기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데 오늘 오후에 만나실 계획이신지 그건 그렇게 뭐 오래지 않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뭐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또 축하 말씀도 전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거를 모색을 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이 뽑히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언론에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시죠. 네, 저 KBS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하신 개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개헌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저희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에 대한 총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아직 제가
어떤 것을 제 핵심 공약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실, 또 입법부, 사법부 저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공식 제 공약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까? TBS 이정주입니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달에 그 이한규 국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이제 후보로 발표를 하셨어요. 지명은 아니고. 근데 이한규 처장 같은 경우는 그 개헌 바로 다음 날 안가회동 사인에 이제 포함됐고,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있었거든요. 안가회동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휴대폰 바꾼 사실은 알고 혹시 발표를 하셨습니까?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거는 철저하게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의 일환으로 저는 했다 하는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희는 모든 분들이 어떤 자리가 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인재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느 장관이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누구를 해야 할 건지를 그때부터 막 갑자기 찾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4월 18일이 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다 하시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그 전에 저희가 좀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합의를 해주시면 제가 즉각 그 세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40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로서는 그때 여야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상생, 협치, 그리고 일종의 그 생각의 공유 이거하고 너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가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또 국회의장님은 이거 합의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면 만나서 3분만 만나면 이거 합의했냐 안 했냐 금방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셔서 합의를 하시고 저한테 통보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저를 탄핵을 했거든요. 그래서 87일 동안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때하고 이번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돼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이미 탄핵을 받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고리가 돼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헌법상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령 무슨 전쟁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통수권이니까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어디서 전쟁이 지금 발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럴 때 당연히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2명을 뽑는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그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제가 한 2년 반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법에 밝고 그리고 아주 강직하고 할 얘기를 다 하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결점이 있느냐 하는 거 있을 때 저는 물론 그 식사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후적으로 보면 이틀 후인가요? 하루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면서 4명이 밥 먹은 것은 그거는 저 무슨 뭐 내란이니 무슨 뭐 저 국회가 얘기하는 탄핵소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적인 거고 저는 당연히 그 네 분이 저 계엄이 끝난 상황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사전 무슨 모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결국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밝혀질 일이니까 그거를 권한대행이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것보다는 좋고 유능한 사람을 2명 4월 18일 날 끝내게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휴대폰을 바꾼 건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알았다면 아니 지금 안 그러나 죄송합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그 자체가 그러면은 무슨 범죄 행위가 만약 그 휴대폰을 바꿈으로써 있었다. 그거는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바꾼 휴대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겠고 이 수사 기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거의 포렌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냐. 휴대폰을 갖다가 무슨 저 어디 저 뭐 자기가 그냥 저 이골이 나도록 다 부셔가지고 그냥 먼지로 만들어 버렸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요즘 뭐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이 저 유죄 취지로 저 파기 환송을 했는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저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화기를 바꿨다. 이게 위법한 사항을 법을 위반한 행위다. 당연히 우리의 사직 당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할 거고 저는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건 몰랐습니다만 그 문제 자체가 그걸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저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소위 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는데도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나는 대선에도 계속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사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 좀 더 하세요. 네. 네. 아니 좀 관련되는 것만 해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도 개헌 관련된 거 아닌데 시사인 문준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광주에 가셨을 때 이제 막 보자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물어보고 뭐 저는 한마디로 아마 저는 뭐라고 얘기해도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마침 일본어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할 그런 시간이 돼서 제가 일본 경제신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과 끝난 다음이죠. 그랬을 때 당시에는 다 이걸 검열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당시 젊은 사병으로서 그것이 항상 까만 걸로 지워져 가지고 배달이 됐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분은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일 거고 또 광주 시민들일 거고 더 넓게는 이제 전라남도의 분들일 거고 또 전 국민들이 다 가슴을 아프겠지만 저도 호남 사람으로서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렇게 가슴 아픈 거를 조금이라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참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거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번쯤은 소리를 질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조금 목이 쉬어버린 그런 상태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저희의 하나의 그분들 앞에서의 해야 할 각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해요. TV조선 최민식인데요. 후보십니까?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 네네. 오늘 이틀차 행보신데 개헌연대를 주창하시면서 공약 1순위를 개헌을 두셨는데 어떤 개헌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마 나가셨을 때 말씀을 했나 봐요.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로 두면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런 그 하나의 부조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민생, 사회 또 이런 그 국방, 외교 이런 데 개혁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권 분립, 국회, 입법부, 사법부가 정말 조화를 이루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 진정한 법치주의, 룰 바이 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룰 오브 로를 제대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그거를 가로막는 그런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제가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1년 동안 우리 헌재가 그동안에 하신 거, 국회가 그동안에 하신 것들을 대통령실에다가 첫날 그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1년 정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2년 차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3년 차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저는 물러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우리의 이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사실 헌법에서 초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역시 국민 통합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좀 더 강화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돼야 되지 않냐. 크게 보면 두 개의 골격입니다만 좀 더 자세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